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인천 계양구에 사는 권용정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 14년 만에 승소했는데 진심으로 기쁩니다. 광복 68년 만에 뒤늦게 판결이 나왔는데 그동안 마음 고생 많으셨죠.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고 싶고요. 이제 억울한 마음 다 씻고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은 판결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진정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린 나이에 일본에 강제 연행한 후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임금 지급도 안 되었다고 하는데 어찌 지나간 세월을 돈으로 다 보상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이번 승소를 통해서 그동안 힘드셨던 고통 다 벗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역사를 왜곡한 나라가 잘 되는 나라가 없다고 하는데 어른들부터 정신을 차리고 역사를 제대로 인식해야 일본 청소년이든 아니면 어린아이들이든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오늘 시장의 소리는 들으신 대로요. 일본의 전쟁 기업이었죠. 미쓰비시 기업을 상대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국내 재판소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서 의견 들었습니다. 역사를 왜곡한 나라가 잘된 경우가 없다는 말씀. 일본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런 따끔한 충고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도 비슷한 맥락이죠. 경복궁 앞에 일본 대사관의 신축 허가와 관련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는데요. 2516님입니다. 노! 그들의 부지 선정 기준과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상식적인 선에서 내린 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를 돌아본다면 더더욱 말이지요. 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9245님은 중요 문화재 근처에 건물 높이는 것을 허가해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고 있는데요. 저희 문자 보내주신 분들 자체적인 집계 결과는 어떤지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3라운드에서는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문화재 보호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이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잠시 뒤에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포츠 뉴스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기자들은 이렇게 큰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좀 한가합니까? 네, 아니요. 야구 담당하는 기자들만 겨울에 살짝 한가해지고요. 아, 그래요? 계속 네. 다른 종목들 다 계속 담당합니다. 농구, 배구도 겨울에 하고요. 네. 합니다. 네. 일단 야구 시즌이 끝났으면 이제 농구, 배구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나요? 네, 그렇죠. 사실 시즌 개막은 이미 했습니다만, 네. 앞으로 이제 좀 점점 이제 시즌이 좀 더 뜨거워지면서, 네. 본격적인 이제 겨울 스포츠 계절이 좀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겨울 스포츠 그러면 농구, 배구 이렇게 네, 보면 네. 되겠습니까? 실내에서 하는 네. 거. 네. 그렇죠. 동계 스포츠도 있죠.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이런 종목들이요. 그렇죠. 예. 네. 자, 프로야구 이제 마무리는 됐는데 삼성의 한국 시리즈 3연패로 마무리는 됐는데 정규 시즌 MVP 선수가 누구로 뽑혔습니까? 네, 많은 분들 많이 예상하고 계셨겠지만, 넥센의 박병호 선수가 2년 연속으로 MVP로 선정이 됐습니다. 기자단 투표에서요, 총 98표 중에 84표, 굉장히 많은 그 표수로 MVP가 됐고요. 이 투표가 포스트 시즌이 시작하기 직전에 치른 투표이기 때문에요. 사실 포스트 시즌 성적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병호 선수 올해 홈런왕과 타점왕에 올랐고요. 2년 연속 MVP가 된 게 89년, 90년에 됐던 손동열, 그리고 91년, 92년 장종훈, 2001년부터 3년 동안 MVP 됐던 이승엽에 이어서 역대 4번째입니다.
박병호 선수 MVP 예상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왜냐하면 박병호 선수가 지난해 MVP를 탈 때보다 올해 성적이 더 좋았거든요. 올해 128경기 전경기 출전해서 타율이 3할 1푼 8리, 그리고 홈런 37개, 117타점, 91득점, 득점도 1위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해 타율이 2할 9푼이었고 홈런 31개, 그 105타점이었으니까 성적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실 박병호 외에 압도적인 활약을 펼친 선수도 다른 어떤 대항마가 될 만한 선수도 없었는데요. 공동 다승왕에 올랐던 SK의 세든 그 투수가 포스트 시즌 팀이 탈락한 반면에 넥센은 박병호 활약 앞세워서 창단 첫 포스트 시즌까지 진출한 것도 아주 큰 임팩트를 줬습니다. MVP 안 될 이유가 없었죠. 박병호 선수는 MVP 상금으로 2천만 원, 그리고 타격 4관왕에 오르면서 타격 4관왕 상금 1,200만 원까지 상금 총 3,2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상금 받고 나서요, 아버지 차를 바꿔드리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네. 올해는 그 소감이 조금 바뀌었어요. 양가 부모님 용돈 드리고 통장에 넣어두겠다. 이렇게 조금 상금 어디다 쓸지 소감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한편 그 신인왕으로는요, 올해 10승 거두고 평균 자책점 2위에 오른 NC 이재학 선수가 선정이 되면서요, NC가 1군 데뷔한 해에 신인왕을 배출하는 경사를 맞았습니다. 통장에 넣어두겠다는 이제 돈맛이 좀 알게 됐나 보죠. 네. 그건 아니고, 지난해 신혼이었고 이런데, 네. 앞으로 이제 점점 저축을 많이 해놔야겠다. 이런 네. 아주 다부진 각오를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구 소식도 좀 간단히 전해주시죠. 예, 오늘 홍명보 감독이 이제 새 대표팀 명단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대표팀은 15일에 열리는 스위스전, 그리고 19일에 열리는 러시아전에 나서는 선수들 명단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장신 공격수 울산의 김신욱 선수가 이번에 선발이 됐고 4개월 만에 선발이 됐고요. 반면에 이 아스날에서 뛰는 박주영 선수 이번에도 역시 탈락했다는 점입니다. 김신욱 선수는 그동안 이제 그 대표팀에 들어가면 공격이 너무 단조로워진다는 이유로 그 홍 감독이 뽑지 않았는데요. 리그에서 그야말로 그 득점 지금 1위를 달리면서 맹활약을 하니까 뽑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박주영 선수에 대해서는 홍 감독이 만약에 이번에 뽑고 활약이 좋지 않으면 서로 부담이 클 것 같다, 이렇게 좀 배려하는 듯한 말을 했는데요. 사실은 박주영 선수가 1월 이적 시장에서 자신이 뛸 수 있는 새 팀을 찾아야지 그때 생각해보겠다, 이런 말을 해서 뛸 수 있는 팀으로 빨리 옮겨라라는 경고의 의미도 좀 담겨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랑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교통량도 많은데 사고 난 구간이 있습니다. 강남대로 염곡조 이동하는데 강남역에서 오성아파트 입구 3,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부근 정체에 서행하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도심 퇴계로는 한양공고 앞부터 신당역 쪽으로 시속 20km 미만입니다. 성산로 모래내 고가차도 남단에서 성산 지하차도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반대편도 시속 12km 미만의 정체합니다. 양화대교 북단 남단 쪽 이동하는데도 지금 중간쯤 4차로에서 승용차 간에 부딪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처리 작업이 안 되고 있어 뒤로 시속 20km 미만의 서행이니까 이동하실 때는 참고로 하셔야겠습니다. 종로가 세종로 방면 신설동 로터리부터 동묘암역 구간 밀려 지나고 있고 다시 종로 3가부터 종로 1가, 반대 신설동 교차로 쪽으로도 종로 3가부터 신설동 교차로까지는 제속도를 밑돌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경복궁 앞에 부지에 허가된 일본 대사관의 신축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일본 대사관이 경복궁 앞에 있어 좋지 않다, 이런 감정적 문제가 아닌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신축 계획을 허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문화재청 쪽의 관련 입장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이미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사 후에 허가 통보를 내린 것이므로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전해왔고요. 그래서 일본 대사관 신축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또 문화재보호법은 어떤 것들이 또 이 신축 문제와 저촉이 되고 있는지 한국역사문화연구원 소장이면서 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김남기 대표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본 대사관의 신축 허용 문제, 그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는 나왔었는데, 네. 이게 문화재법을 위반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보도된 바로는 문화재법을 위반한 것이죠. 어떤 것이 위반한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재법이라는 것이 그 문화재를 국가나 지자체가 정한 문화재를 그 보호하기 위해서 정한 법인데, 네. 그 보호라는 것은 해당 지역의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경관해치거나 이런 것들로부터 해치지 않도록 그 정한 법이 바로 문화재법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이라고 그러죠. 네. 이제 문화재란 것은 그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쓰고 버리는 그 소비재가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그 왜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우리 후손에 그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예. 때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살면서 함부로 이렇게 훼손하거나 뭐 모양을 바꾸거나 변형시키거나 혹은 또 그 주변에 그걸 갖다 방해하는 것들을 갖다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문화재인 것이죠. 주변에 방해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럼요. 이제 고층 건물의 높이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높고 몇 고층 미터죠? 건물이라든지 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건물, 문화재하고 조화롭게 어울리지 않는 건물도 포함되는 것이죠. 고층 건물은 몇 미터 내에 있으면 안 됩니까? 그거는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른데 네.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고층 건물이 하면은 네. 문화재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높이를 정하게 되는데요. 예. 원칙은 500m 이내에 지어지는 건축물 등은 네. 그 심사를 받아서 예. 그 높이가 문화재부터 가까울수록 낮게 하는 그런 그 법률이 있습니다. 그걸 예. 안각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이제 이 500m 이내나 하면은 도심 대도시나 이런 데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예. 그래서 서울시는 국가 문화재인 경우에 100m 이내에 있는 건축물들 신축에 대해서 예. 규제를 아까와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일본 대사관의 신축은 문화재 보호과 저촉되는 거, 위반되는 건 어떤 부분이?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 건물 신축하는 경계선이 국가사적 경복궁의 그 동십자각 부분으로부터 네. 100m 이내에 있습니다. 아하. 100m 이내 91m쯤 되는데요. 네. 그 10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규제를 받아야 맞죠. 네. 그 규제를 벗어나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건 탈법 혹은 그 문화재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죠. 문화재청 네. 측에서 이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사 후 허가를 내렸다라고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인데 이 입장 틀렸습니까? 잘못됐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한테는 허용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허용하지 않고 이런 거는 그 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 문화재위원회가 설사 그것이 경미한 경우에는 더러 이렇게 융통성을 할 수 있지만은 이같이 현저하게 법을 해치면서 위반하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위원회가 이렇게 열릴 회의에서도 굉장히 크게 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허가를 했는지 그다음에 문화재위원회가 최종 결론한 대로 문화재청이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인지 아니면
뭐 문화재위원회 심의는 그랬지만은 문화재청 입장 그게 아니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버린 건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네. 네. 지금 대표님께서는 문화재위원회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내용이 좀 네. 위원들의 의견과는 다르게 나왔다는 네, 지적이시네요. 네. 왜 그런지는 잘 모르시고요. 저는 이제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네. 제가 판단하기로는 문화재위원들이 아무리 뭐 한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현저하게 현행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판단 때문에 또 제가 다른 보도를 보니까 문화재위원회에서도 말이 많았다. 반대 목소리가 컸다.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문화재청, 결국 문화재위원회라는 곳이. 예.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조언을 할 뿐이지 결정권이 있는 데는 아닙니다. 문화재청장이 결정한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는 네. 이제, 결국 문화재청의 입장이 아닌가 허가한 상황인데.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훼손되는 부분이 없고 주변 네. 경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제 판단해서 높이 기준만 가지고 이제 허용을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이제 찬성하는 쪽에서는요. 네네네. 그것도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말하자면은 지금 일본 대사관을 거기다 지으면은 네. 짓는데 앞에 트윈 트리 빌딩이 있어서 예. 그것들이 이미 이렇게 많이 가리고 있고 일본 대사관 때문에 예. 가리는 부분은 80%밖에 아니다. 예. 이런 이제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80%든 70% 90%든 간에 예. 일본 대사관으로 말미암아서 그나마 볼 수 있던 시야를 가리게 되는 부분이 있죠. 아하. 그러니까 네, 그렇죠. 아무리 네. 앞에 저 빌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네. 가리니까 나도 가려도 된다. 그거는 그 상식이 좀 어긋나는 것이고 예.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트윈 트리 빌딩이 세워질 때 신축될 때와 지금 현재의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트윈 트리 빌딩이 지어질 때는 지금보다 좀 더 완화된 규정이 있었고, 예. 그 빌딩 때문에 좀 더, 빌딩 신축 때문에 좀 더 강화된 법률로 개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것 때문에 법률이 개정돼서 그 적용을 받는데, 일본 대사관 측에서는, 과거에 그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그 법률이 개정되기 전보다 더 완화된 높은 빌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 트윈 빌딩을 짓는 것 때문에 예. 사실은 그 법이 강화된 것입니다. 지금 동십자각이 거기 있고 네. 경복궁에 있는데 네. 동십자각은 경복궁 경내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문화재 보호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동십자각도 경복궁의 일부로 보고 같은 국가 사적이 되었습니다. 예. 따라서 동십자각으로부터 일본 대사관까지의 거리를 재서 그 거리, 아까 말한 100m 이내에 들어있으면은 문화재 보호법에서 정한 규제를 받아야죠. 네. 네. 예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 대사관이 덕수궁 근처에 이렇게 들어서는 문제. 네. 그때와 지금 비교해보면 어때요? 거의 비슷한데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이 문화재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가 아니고. 네. 거기가 과거에 우리, 덕수궁의 터였고, 그것이 잠시 경기용으로 사용되다가 예. 지금 이제 비어 있는데 소유자는 이제 미국 쪽이었죠. 미국 대사관이죠. 근데 거기다가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 말하자면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네. 근데 거기가 원래 덕수궁 터였기 때문에 그 덕수궁 터에다가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를 지으면은 앞으로 덕수궁을 복원한다든지 하는데 장애가 되고 한번 그렇게 짓고 나면은 또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거기다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시민들이 나서서 막았는데
사실 그때도 정부 모든 부처, 심지어 서울시까지 예. 미국 대사관 집도록 허용하자고 막 주장했었습니다. 예. 시민들과 문화재 전문가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네. 과거에 우리의 정통신문 그 국가의 하나의 큰 궁전이었는데 거기다가 그 외국 대사관 직원 숙소를 지은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열심히 4년 이상을 많이 싸웠죠. 그래서 예. 결국은 이제 용산 기지로 이전하기로 합의를 해가지고 지금 거기를 갖다가 복원할 계획들을 이렇게 세우고 있죠. 네, 예. 미국이나 일본 또 외국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이런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해외 문화재 보호법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요? 그럼 일본 그 대사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일본 자신들은 더욱 우리보다 훨씬 엄격하게 하고 있죠. 예를 들자면 일왕이 기거하는 도쿄의 공전 부근은 굉장히 엄격하게 경관 규제서부터 이렇게 해서 4층 이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엄하게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서양의 경우, 서구 유럽의 경우에는 뭐 되게 아시다시피 거의 뭐 문짝 하나 다는데도 심의를 받고 뭐 하나 고치는데 심의 받고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서구는 과거에 수백 년 된 경관들, 도시의 모습들을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잘 보존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너무 그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완화한 상태에 있다고 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유산연대 김난기 대표였습니다. 네, 일본 대사관의 신축 허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요. 8832입니다. 총독부 건물 없앤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앞에 다시 신축한다고 합니까? 노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8385님은요. 경복궁이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재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곳에 일본 대사관이 신축 공사를 해서 화려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더불어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4라운드에서는 서울대 심리학과의 곽금지호 교수와 함께하는 핫트인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4라운드 역시요. 여러분과의 대화창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여러분과 대화창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많은 문자 부탁드리고요. 정면 승부 4라운드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 적용되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었는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 결국 날짜가 정해졌죠? 네, 정부와 여당이 지난 8월 28일에 취득세 연구 인하를 포함한 박근혜 정부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법안 통과와 시행을 기다리면서 주택 거래를 오히려 미루는 거래 절벽이 나타났었던 거로 지적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인하를 정책 발표 당일인 8월 28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 부담 완화가 줄어들면서 주택 거래가 다소 살아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워낙 부동산 시장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어서 추가 대책 또한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수원 문제.
온갖 비리 문제로 지탄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 네. 한수원 관련 소식 좀 들어보죠. 한수원이 불량 부품을 납품한 그런 기업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신고리 원전 3, 4호기에 그 JS전선이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었죠. 조석 한수원 사장이 원전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소송 횟수와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는 했는데요. 신고리 3, 4호기 케이블 교체에 드는 비용만 놓고 따져도 신규 케이블 구매 금액이 110억 원, 또 교체에 필요한 재반 비용 860억 원 등 최소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수원은 신고리 3호기 준공 지연으로 발생하게 되는 손실의 일부 역시 이번 소송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런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입니다. 네, 뭐 한수원이 이렇게 논란에 휩싸이니까 불량 부품을 납품한 그 중소기업 업체에게 뭔가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또 이런 생각도 문득 드네요. 네, 뭔가 시정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다음에는 그 결혼정보업체 듀오 관련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결혼정보업체의 듀오라는 회사가 굉장히 대표적인 회사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근거 없이 압도적으로 회원수가 많다고 광고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이 됐습니다. 지난 2010년 홈페이지와 버스의 압도적인 회원수라고 광고한 데 대해서 비교 근거가 회원수가 아니라 시장 점유율인데다가 또 2004년에 작성된 오래된 통계라서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적발된 사실을 언론에 알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또 듀오가 국내 유일하게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고 광고한 데 대해서도 경제업체도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거 역시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잘못된 소식들이 많네요. 오늘 경제뉴스에는요. 네, 한수원 문제 또 그 불량 부품을 내는 업체 이것도 반드시 뿌리는 분명히 뽑아야죠. 네. 오늘 경제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곽금주 교수의 하트인 뉴스. 네, 이제 제법 쌀쌀하지 않습니까? 늦가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또 이렇게 늦가을 되면은 시험을 앞둔 분들 상당히 초조하죠. 학부형도 그렇고 수험생도 그렇고 목요일로 예정된 수학능력 시험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고3 때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대학 입시만 끝나면은 인생의 걱정 같은 것은 없을 것 같았지만 사실 요즘 대학생들 대학에 들어가도 또 취업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죠. 또 취업을 위해서 면접 특히 걱정이 더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님 모시고 면접의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네. 그래서 낮에는 아주 좋죠. 아, 네. 덕수궁 주위 이렇게 보면 아주 단풍이 좋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단풍이 좋은데도 이렇게 산책을 제대로 못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많아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대학 입시생들 면접 많이 하시죠? 네. 직접요? 네. 다들 붙여주고 싶은데 네. 다는 못하죠? 네, 지난주 목요일적 우리 대학원 입시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대학원 네. 석박사 입시들을 네. 했거든요. 경쟁률이 보통 뭐 2대 3대 1, 4대 1 굉장히 높잖아요. 네, 네.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학생들 참 이런 어떤 면접의 포인트를 제대로 알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텐데 이런 생각도 좀 드시죠? 드시면서도 네. 알려주긴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리고 네. 네.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걸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뭐 불안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보면서 저도 저러고 살았겠지 싶은데 네. 너무나 안 됐고 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뭐 네. 저희 한 10분 정도 하거든요. 네. 그 시간에 많은 거를 자신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스트레스 받고 있고 떨고 있는 거가 그대로 다 보입니다. 이게
손발이 떠는 몹시 다 보여요. 네. 심지어는 네. 뭐 석박사 과정은 그래도 좀 나이가 있어서 괜찮고요. 네. 학부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1학년들 신입생, 대학교 네. 신입생들은 정말 말을 제대로 못하고 울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질문을 받았는데 말을 제대로 못하고. 네. 너무 떨려서 자기가 아. 좀 말을 못하겠다고 시간 좀 달라고 이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인상에 가장 남는 거, 기억에 남는 게 그런 건가요? 네, 너무너무 안 됐고, 하고 나면 착잡해요.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네. 하는, 하는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네. 불안에 떨고 힘들어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괴롭힘을 주어야 되나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어째요? 그게 인생인데. 아무래도 그러면은 이 면접을 하는 채점자 입장에서 네. 그렇게 벌벌벌 떨고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은 좋은 점수는 못 받죠. 그렇죠. 네. 안타깝네요. 네네. 네. 아니, 아무리 떨리고 한다 하더라도 묻는 거에 대해서 네. 답을 한다든지 또 이제 묻는 내용에 대해서 약간 지식적인 거 측면 물어보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공부를 한 거 이런 예. 걸 반영해서 대답을 하면 되는데 예. 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떨리니까 대답을 네. 못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네. 그때가 좀 안타깝죠. 인간이 이렇게 떠는 거 네. 누구나 떠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더 떠는 것 같아요. 꼭 붙어야 되겠다고 생각할수록 사실은 더 떨리게 되고 더 공포를 가지게 되죠. 네. 압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네. 또 그 면접을 하시는 분들이 또 압박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옆에서 막 사방에서 막 집중적인 네. 질문 세례를 네. 펴는 거.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은 거기서 너무 얼마나 잔인해요. 이겨내는가 하는 걸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압박감이라든지 불안감에서 어떻게 하면 이겨내는가 하는 네. 대처 능력을 보기 위해서 어쩌면은 과하게 압박감을 주게 되고 또 그런 상황을 면접관 입장에서는 만들 수도 있겠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네, 심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단은 선발을 해야 되니까요. 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네요. 네. 근데 학교 입시 아니고 기업 입시들은 더 심각하죠. 더 심하죠. 네. 그러면 면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서로 뭐라 그럴까요? 서로 약속을 합니까? 그러니까 짬짬이를 합니까? 네. 아니 이제 기준 같은 거가 다 있어요. 미리 그래요? 네, 기준 같은 거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죠. 네. 압박 면접. 자, 이런 압박 면접에 대응하기 위해서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오아시스 같은 그런 아주 좀 편안한 정보 한번 주시죠. 네. 그 사람들이 이게 너무 자신에게 중요하고 네. 이걸 반드시 붙어야 되겠고 예. 이러한 거를 계속 하게 되면은요. 그거로 인해서 너무나 긴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긴장을 하게 되거나 불안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꼭 붙어야 되겠다. 나는 무슨 수를 써서 붙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아, 거꾸로요? 네, 거꾸로요. 떨어져도 된다? 네. 내가 떨어지도 이거를 통해서 뭔가 도움이 된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뭔가 네. 내가 여기서 배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선 가지는 게 이런 중요하죠. 압박 면접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성장한다든지 이런 걸 배울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주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참 그런 마치 그냥 어떤 경기에 나온 것 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 큰 경기, 큰 네. 경기에 나와서 출전한 것 같을 때 내가 여기서 뭔가 좀 배울 수 있다. 네. 자, 이런 압박 면접, 좋은 인재들을 발굴해내는데 정말 좋은 건지 오히려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일단은 이 면접을 해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글쎄요. 네. 그런데 이 짧은 동안이라는 거가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받는 입장에서는요.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고 정말 쌓아온 거, 공부한 거, 그다음에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을 잘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극도로 긴장하게 되면은 너무 당황해가지고 뇌가 일시적으로 약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네, 이제 피가 안 통하나 보죠. 네. 정보가 막혀버려가지고요. 자신이 그동안 충분히 해왔던 거 그냥 자동적으로 했던 것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그래서 그거를 초킹 현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초킹 현상이요? 네. 그래서 이거가 진짜 프로골프, 스타 골프가요. 네. 정말 넣을 수 있는 퍼팅을 못 넣고 실수를 한다든지 1m 안에는 분명히 넣을 수 있는 아니에요? 것도 못 한다든지 정말 똑똑한 학생이 갑자기 이렇게 쫙 그냥
뭐 쥐를 몰아 제끼는 거죠. 구석으로 했을 때 너무나 압박감을 느끼면은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답을 할 수 없게 된다든지요. 결국은 내가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거가 뇌에 부담을 주면서 뇌가 일시적으로 마비돼 버린다.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네, 머리가 하얗다 이런 얘기하는데 네. 뭔가 그때 바로 그러한 얘기가 되겠죠. 거의 네. 머리가 질식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충분히 다 아는 거 하지 못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럴 때 어떠한 좀 창의적인 그러한 답을 해야 될 때는 더군다나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거죠. 약간 유연해야지 다양한 답이 창의적인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꽉 긴장해버리게 되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아무 생각도 안 나게 돼버리는 네. 그러한 상태로 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 어쩌면 내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외국의 실험인데요. 네. 수학 공식을 A 집단은 가르쳤고 예. B 집단은 안 가르쳤어요. 네. 근데 보통 때 식으로 그냥 별로 압박감을 안 주면서 시켰을 때는 당연히 좀 배운 학생들이 잘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압박이 쫙 주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배운 집단도 안 배운 집단만큼 못하더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스트레스라든지요, 네. 긴장이라든지 압박감이 우리 심리적인 거가 정말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많이 쓰는 말이 이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는데 네. 그런 말을 해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조금은 여유를 가지는 거가 여유를 중요하죠. 가지는 거. 네, 이거 네. 내가 꼭 붙으면 좋지. 그런데 이것도 내가 하나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거를 예. 통해서 내가 뭔가 배울 수도 있고 예. 뭔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잘 되면 네. 좋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나는 또 다시 다시 도전할 거다. 네, 이러한 약간의 마음의 여유 이런 것도 필요하죠. 네. 저는 갑자기 2002년 월드컵 때 그 거스 히딩크 감독 생각나네요. 그때 우리 선수들이 막 5대0으로 지고 막 계속 지지 않았습니까? 강팀하고 있을 때. 거스 히딩크가 맨날 여유 있게 하는 말이 즐겨라. 네. 즐겨라 이러는데 네. 비슷한 맥락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네. 그 극한 상황에서 니네 꼭 이겨야 된다. 뭐 이거 이기게 되면 이만한 거를 얻게 된다라고 막 얘기한들 그거는 도리어 더 초킹 현상이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보니까 토익 대리시험, 부정시험이 이제 뉴스에 크게 나왔는데 아주 뭐 이렇게 이 팔 부러진 기부스라고 합니까? 네, 대단하더라고요. 네, 머리가 모든 장비들. 머리가 어떻게 저렇게 좋을까? 네, 그 네. 좋은 머리를 갖고 좀 다른 데 쓰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 스펙 쌓기로 젊은이들이 참 바쁘고 또 면접도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스펙을 쌓는 비법. 네. 그런 왜 게 그렇게 있을까요? 네. 그 스펙을 쌓는 이유가요. 네. 하나가 후광효과입니다. 후광효과. 네. 후광효과라는 거는 어느 한쪽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은 네. 그거하고 상관없는 다른 부분도 다 좋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들이 스펙을 쌓거나 이러한 입시라든지 또는 회사에 이제 하기 전에 스펙을 막 쌓아가는 거가 토익 점수도 만점이고 뭐 이러한 것도 잘하고 저러한 것도 잘하고 하는 스펙이 좋게 되면은 이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우리 업체에서 요구하는 그 능력도 다 잘한다. 라는 후광 효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스펙을 쌓아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나치게 스펙 쌓는 거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과 이러한 거를 소요하고 있는 거는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부정 행위까지 가는 거가 아닌가 싶어요. 거의 세계 토픽 수준인 것 같아요. 네. 네. 해외 언론들이 볼 때는 참 이걸 어떻게 볼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면접을 하시는 면접관 입장에서 뭐라 그럴까요? 실수라고 그럴까요? 면접관의 함정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역으로 좀 이 면접을 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많이 좀 생각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은 면접관 입장에서 하는 실수들이요. 이 면접만으로 그 사람을 다 판단하는 거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겠죠. 50분 동안 모든 거를 다 판단한 건 어렵잖아요. 근데 이 면접관들이 어떤 때 오류를 하냐면 지금 받고 있는 저 사람이 약간의 실수를 하거나 약간의 지금 어떠한 그 다른 모습을 보일 때 그 자극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라고 다 생각을 해버리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지금 뭐 약간 말을 더듬고 있다든지 지금 너무 떨려서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자기 표현을 못하고 소통을 못하고 말더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 이것도 하나의 오류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첫인상이라든지 또 약간의 부정적인 정보에
면접관이 너무 민감해가지고 네. 거기에 반응하는 네. 그러한 수도 있겠고요. 가장 크게 지금 면접관의 그 오류라는 거가 실제로 미시간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거죠? 거냐면요. 네.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비교하는 그래서 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가 잘못되는 바이어스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떤 네. 거냐면 내 전공 분야에서 나보다 조금 더 잘한 사람을 잘 인정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근데 내가 지금 뽑을 사람이 네. 사실은 내 전공, 내 분야에서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네. 자기를 앞설 수 있다. 그렇죠. 후하기라도. 네. 그러니까 그 순간 비교가 일어나면서 네. 물론 유능한 사람을 뽑겠다는 생각을 해놓고는 예. 네, 나보다 너무 뛰어나고 야, 저 사람 들어오면 나한테 위험하겠다. 네. 나를 올라갈 수 있겠다. 예. 이러한 생각들이 딱 드는 순간 저 사람에 대해서 후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거가 나중에는 자신이 막 합리화를 하죠. 어떤 네. 식으로 합리화를 하지만 하여튼 순간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나보다 너무나 능력이 뛰어난 그러한 경우는 선발하는 거가 주저할 수도 있고요. 순간적이겠죠. 나중에는 결국은 뭐 선발하겠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조금 더 심하게 되는 경우는 절대 그런 사람들을 안 뽑아버리는. 그래서 나보다 절대 능력 있는 사람을 안 뽑아버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후학을 잘 뽑는다 하더라도 자기를 앞선다. 네. 그런 게 부담스럽다. 네. 첫인상 언급해 주셨는데 첫인상 얼굴 꼭 예뻐야 되는 건 아니죠. 네. 인상도 뭐 도움이 되죠. 처음에 아주 뭐 예쁘고 잘생기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아주 지저분하게 생겼거나,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비듬이 막 떨어지고 있거나요. 예. 또는 너무나 자체가 아주 위협적인 그러한 경우는 아무래도 외모가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외에 처음 그 사람에게 가지는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인상이라든지 또는 첫인상이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 들어오는 정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면접 시에는 얼굴이 먼저 들어오고 인상이 먼저 들어오겠죠. 예. 그리고 아마 말하는 그러한 어투라든지 그런 게 들어오겠죠. 근데 이런 거 외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로서 그 사람 굉장히 친절하다. 굉장히 부드럽다.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형용사 단어를 들려준 경우하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친절하다. 부드럽다.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가면 게으르다. 믿을 수 없다. 이런 반대되는. 네네. 정보가 이제 한 6개를 쫙 순서로 줘요. 네. 똑같은 이 형용사를 6개를 다시 주는데 거꾸로 줘요. 그 사람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꾸로 주고 나중에 친절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똑같은 형용사 6개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긍정적인 정보부터 주었을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처음에 부정적인 정보부터 나왔을 때는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버리는 그러한 경향성이 인간에게는 있기 때문에 면접 시에 그 사람이 딱 주는 그 분위기, 그러한 인상, 그리고 그러한 말투, 이러한 것들이 결국 그 사람을 결정 지워져 버리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당장 그 면접을 앞둔 수험생들 또는 여러 가지 취업 준비생들에게 자, 이거 하나는 꼭 좀 알고 좀 대체해라. 하나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너무나 떨거나 너무나 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은 내가 내 관련돼서 대화를 한다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지나치게 떨게 되면 떠는 게 다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즐긴다 그러든 그러한 그 심리를 가지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걸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면승부 청취자분들은 꼭 듣고 면접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네, 당첨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8385님, 9180님, 2516님, 1324님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